드디어 나왔습니다. XRP가 이제 월가의 ETF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갔고 중동에서는 정부 기관이 리플 레저를 공공 인프라로 직접 채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그냥 가격이 오를 재료가 하나 더 생겼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XRP는 기술 하나 좋은 코인에서 벗어나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편입되는 과정에 들어선 거고요. 누군가는 아직도 XRP를 송금용 코인 정도로만 보지만요. 지금 움직이는 주체들을 보면은 그 시야는 이미 너무 좁습니다. 미국 SEC가 ETF를 승인을 하면서 두바이 정부가 등기 시스템을 XRP에 얹고 실제 사용부터 제도권까지 전방위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리플 레저를 공식적인 부동산 기록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남긴 건데요. 이건 단순한 뉴스 이상이겠죠.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관련 행정기관인 DLD, 즉 두바이 토지청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리플 레저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실제 아파트나 건물의 소유권 정보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민간 스타트업 실험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행정 시스템이 리플 레저를 채택을 한 거고, 이걸 실현하는 플랫폼은 컨트롤 알트라는 두바이 현지의 토크나 전문 기업이고요. 백엔드 기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리플의 커스터디 인프라가 들어가게 돼요. 즉 XRP 생태계가 이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 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공식 기록 저장소로서 선택했다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 자체가 굉장히 큰 거고,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위조 불가능한 기록 이런 특정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단계로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리플 레저인 거고, 이건 XRP가 단순한 송금용 토큰에서 벗어나서 공공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글로벌 실물 플랫폼으로서 변신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부동산은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입증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주식과 채권, 미술품, 금, 에너지까지 모든 실물자산이 토큰으로서 변환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번 사례가 바로 그 첫 번째 단추인 거고요. XRP가 그 시작점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게 바로 여기의 핵심입니다. 이번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 기반 ETF를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인데요. 그것도 2배 레버리지 ETF, 이름은 프로시어즈 울트라 XRP ETF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ETF는 어떤 회사가 만들었냐? 바로 프로시어즈인데요.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2021년에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꿨던 곳이고, 그 프로시어즈가 이제는 XRP를 골라서 ETF를 만들었다는 거는 단순하게 상품 하나 출시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월가가 XRP를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게다가 2배짜리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 SEC에서도 훨씬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을 XRP 기반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이제 XRP의 법적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됐고 기관들도 수주할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XRP는 소송 이후에 미국 제도권 ETF 시장에 들어온 첫 번째 알트코인인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 외의 알트코인 중에서 이렇게 ETF로서 재등장한 사례는 XRP가 처음입니다. 즉 XRP는 지금부터 리스크 자산에서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등급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인데요. 연금 자금, 헤지 펀드, 패밀리 오피스 이런 것들이 규제 문제로서 직접 코인에 투자를 못하던 자금들이 이제는 ETF라는 통로를 통해서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린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죠. 분명히 중장기적인 흐름인 거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투자자들만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면 어떨까요? 그 시장에 미치는 수급의 힘 자체가 달라지겠죠. 지금 XRP는 단지 코인 가격만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월가가 선택한 정식적인 투자 상품으로 한 단계 올라선 상황입니다. 앞에서 실제 사용 그리고 ETF 이야기까지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XRP는 기술, 금융, 정책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걸 알면 왜 시장에서 XRP를 단순한 알트코인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기술적인 진화부터 볼게요. 리플은 얼마 전에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게 그냥 스테이블 하나 더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제도권 연계형 결제 수단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RLUSD
RLUSD는 지금 잔드뱅크라든지 메모 같은 중동의 공식 금융기관들과 이미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즉 DIFC에서도 리플 커스터디를 활용해서 RLUSD 파일럿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요. 중동 금융 시스템 일부가 XRP 기반 인프라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 쪽 흐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XRP ETF 승인은 그냥 투자 상품 승인이 아니라 리플의 커스터디 인프라가 제도권 규제 안에서 쓰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 규제 프레임 안에 리플이 직접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유럽 시장이에요. 유럽은 지금 미카 규제를 정비하고 있고요. 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XRP는 이 ISO 20022를 이미 지원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인 거고, 리플은 미카 규제 논의 과정에서도 유럽 금융기관들과 정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세 가지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조용히 편입이 되고 있고, 이건 무슨 뜻이냐? 송금 몇 초 걸린다, 수수료 얼마다, 이런 스펙 싸움이 아니라 정부, 기관, 규제 프레임 속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XRP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술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 써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리돼야지 진짜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몇 개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요 자체가 단기 매매로 소멸되지 않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XRP를 보는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ETF 떴다는데 왜 가격은 별로 안 오르나? 두바이 뉴스도 나왔는데 왜 차트는 조용하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요. 반응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단타 세력이라거나 개인 투자자가 앞에서 흔들던 이런 시장들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고래랑 기관 그리고 공공 시스템 쪽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 거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당연히 ETF 기대감이라거나 두바이 부동산처럼 실제 사용 뉴스가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단기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지금 XRP는 누가 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 정부 시스템에서 쓰이기 위한 커스터디 수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나 실물자산 토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이 조용하게 XRP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 거고, 이런 구조들이 단기 펌핑처럼 한번 올라가고 마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 아래에서 자산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고래들이 모아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기관들도 ETF를 만든 겁니다. XRP는 지금 단기 차트로만 보면은 재미없는 자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주체들이 동시에 수요를 늘리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 이런 자산들은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동안 누적됐던 수요들이 한꺼번에 터지겠죠.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순간 XRP는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떠받치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중인 거고, 정부가 움직이고 월가가 투자 상품을 만들고 중동 기관들이 실제 사용 인프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던 코인이라는 틀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먼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이 앞서고 고래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고래, 기관, 정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요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여부인 거겠죠. 그리고 지금 XRP는 그 기반이 하나씩 그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야 되는 이유인 거고,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2만 달러 선을 향해 가지고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는 몇몇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한때 공매도로 유명했었던 인물도 있고요. 또 트럼프, 미국 정부, 스트래티지 같은 초거물 기관들도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가격 브리핑이 아니라 그들이 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흐름들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아길러 트레이즈라는 고래입니다. 방금 전에 20배 롱 포지션을 4억 7천만 달러나 잡았는데요. 청산가는 11만 5천 달러고 이 가격대가 많은 단타 세력들의 손절 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시장이 이 포지션을 밀어주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저기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이 곧 통과가 될 거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통과되면은 USDT, USDC 중심의 거래 시장이 제도권화되는
되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게다가 하원에서는 CBDC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XRP 같은 비중앙화 브릿지 자산에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고, 중앙화된 CBDC 실험에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을까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평단가는 7만 1천 달러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무려 178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줬고, 하지만 동시에 공매도의 전설 짐 차너스 측에서는 여전히 휴 포지션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가격 예측 싸움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두고 벌이는 진짜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보안청이 현재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2만 9천 개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과거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고, 친암호화폐 위원 루미스 측에서는 이건 미국의 실수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전략 자체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장 쪽에서는 조금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렌드 리서치가 하루 만에 6,9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고요. 아직 1.2억 달러어치를 더 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매도 자금으로 대출을 갚고 현물만 들고 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시장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또 다른 고래가 문제입니다. 익명 고래가 1,250만 달러 규모의 20배 숏 포지션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상승으로 청산가에 근접한 상황이고, 청산 가격이 3,279달러, 만약에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유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6월달 이후에 64% 정도 급등을 했어요. 현재 이더리움 관련된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은 보수적으로 봐도 6,000달러, 낙관적으로는 1만 달러까지도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들이 과열이 아닌 기반 다지기라는 분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요즘 XRP 흐름 자체가 정말 좋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아마 업비트 계좌도 오랜만에 진한 빨간물로 물들어가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따라오실 거예요.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 다시 꺾이는 건 아닐까? 과거에 XRP가 4,900원까지 치솟았다가 2,500원까지 내려앉은 것들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상승과 하락은 늘 세트로 움직인다는 점,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하락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장기 보유 전략 결코 나쁜 방식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락장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4,900원에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0원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겠죠. 이 구간에서 불안감에 손절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손해를 본다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투자했던 수량과 금액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락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이 비교적으로 고점이었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매수 단가를 낮추는 일이에요. 매수 단가를 낮추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반등장에서 남들처럼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처럼 설마 여기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싶은 순간일 겁니다. 그게 진짜 기회예요. 하지만 무조건 장기 보유만 고집하는 전략 자체가 이미 평균 단가가 1,000원 아래인 분들에게 괜찮을 수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번 상승장에서 일부 비중을 익절을 하시면서 그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상승 다음에 조정, 고점 다음에 하락, 늘 그렇게 순환을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XRP가 계속 상승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세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 그리고 비중 조절을 바탕으로서 한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들썩이는 이 순간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저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냉정한 판단과 꾸준한 실행을 항상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 매도 타점 관련해가지고 1차 매도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요. 일부러 매도가를 낮게 잡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낮은 가격에 XRP를 다시 담기 위해서인 거고, 최근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죠.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내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0일 저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 3,950원의 일부 비중만 목표 타점으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일부 비중이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고점을 잡았으면 반드시 세트로 단기 저점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 단기 저점으로서 3,850원을 지정을 해놓으면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 있는 매매인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예상했던 3,850원의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체 비중을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남은 현금은 2차 저점 타점에 걸어두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투자 원리는 딱 한 개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고,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끝까지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투자 시장은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수도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습관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의 감정으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준비된 전략으로서 대응할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